4억 때문에 결혼한 거 맞지? 어머니 병원비라던가? 철호 오빠한테서 다 들었어.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종수 씨의 고모님이 거실 한복판에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계셨거든요. 말해봐. 사실이야. 아니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문이 완전히 막혔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종수야, 이제 알겠지? 이 여자는 너 본 거 아니야. 돈만 본 거라고. 젊고 반반한 애가 뭐가 아쉬워서 다리 못 쓰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 고모님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변명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재산 노리는 게 뻔하잖아. 나중에 이 집까지 다 빼앗길 거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첫날 밤 도망치려다가 문틈 사이로 본 그 장면. 종수 씨의 진짜 모습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시작된 결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둘이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용실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평소에 혈압이 조금 높다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갑자기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갈 줄은 몰랐어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병원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어머니가 몰래 지인들 보증을 여러 개 서주셨더라고요. 착한 마음에 도와주려다가 당신이 오히려 곤경에 빠진 거였어요. 병원비까지 합치니까 4억이 조금 넘었어요. 선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미용실 보조의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부족한 돈이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해도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때 미용실 사장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박종수 씨라고 35살 남자분이었는데 희귀한 신경근 질환으로 하반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 아버지가 작은 토목업을 하시는데 아들의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병원비 독촉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요. 박철호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인상이 꽤 강한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토목 일을 오래 하셔서인지 손이 거칠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셨죠. 조건은 간단해요. 우리 종수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주시면 선희 씨 어머니 빚 문제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철호 어르신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신 말이 있었어요. 다만 진짜 부부처럼 살아달라고요. 서류상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정말로 함께 살면서 돌봐달라는 뜻이구나 싶었죠. 종수 씨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키는 앉아 계셔도 꽤 큰 편이라는 게 보였고 얼굴은 생각보다 단정했어요. 다만 표정이 많이 굳어 있으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종수 씨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종수 씨가 하신 말은 10마디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혼인신고 하시죠. 마지막에 종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그냥 내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식은 정말 조용했어요. 하객이 10명도 안 되었어요. 종수 씨 쪽에서는 아버지와 고모님이 오셨고 제 쪽에서는 미용실 사장님과 몇 분이 오셨죠.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셔서 오실 수 없었어요. 종수 씨는 예식장에서도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셨고 내내 무표정이셨죠. 신부 입장할 때도 반지 끼워줄 때도 서약할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종수 씨가 사시는 집에 갔어요. 수도권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2층 양옥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마당에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 있었고 집 외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집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마룻바닥을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이 방 쓰세요. 종수 씨는 2층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녁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하시면서요. 편하게 지내세요. 종수 씨가 저에게 건넨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낯선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하고요. 28살에 사랑도 없이 처음 보는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말도 없이 지내야 하다니.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냥 나가자고요. 어차피 진짜 부부도 아니고 종수 씨한테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빚은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챙겼어요. 많이 가져온 것도 없었거든요. 신발을 들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다행히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겼죠. 현관 앞까지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종수 씨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는 낮은 신음소리 같은 거요. 혹시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종수 씨 방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혹시 응급 상황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수 씨가 바닥에 엎드려서 두 팔로 몸을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다리는 거의 힘이 없으니까 오직 팔 힘으로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셨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고 이를 악물고 계시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나, 둘, 셋, 넷. 종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계속 반복하고 계셨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숨이 가빠지시는 게 보였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0번을 넘어서고 20번을 넘어서도 계속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지도 않으시면서 묵묵히 운동을 계속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혼자서 자기 몸을 돌보고 계셨구나.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계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종수 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 하지만 그 순간 알았어요. 종수 씨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죠.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굳건한 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매일 싸우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문틈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방에서 옷가지를 다시 꺼내어 옷장에 차곡차곡 넣었죠.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닐까.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종수 씨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집에 남게 되었어요. 도망치려다가 멈춘 그 새벽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종수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셨어요. 휠체어가 마루를 굴러가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화장실 가시는 소리, 세수하시는 소리, 부엌에서 뭔가 하시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침 7시쯤 되어서 제가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종수 씨는 이미 식사를 마치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식탁 위에는 그릇 하나와 젓가락 한 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종수 씨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면서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휠체어를 돌리시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달걀 몇 개와 우유, 빵이 조금 있었어요. 그걸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죠.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젓가락 소리, 물 마시는 소리까지 다 크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종수 씨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인사는 하지만 대화는 없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따로 지냈어요. 종수 씨는 오전에는 주로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키보드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점심때도 각자 알아서 드셨고, 오후에는 거실에 나와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려고 하면 종수 씨는 자리를 피하셨어요. 마치 제가 하는 일에 신경 쓰이는 걸 들키기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빨래 있으시면 같이 할까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종수 씨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거리를 두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항상 행주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빨래를 널고 들어오면 빨래 집게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히 짚혀져 있었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종수 씨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뒷정리를 해주고 계신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조금 나고 목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어요. 저녁 때 깨어보니까 방문 앞에 따뜻한 꿀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머그컵 옆에는 감기약도 있었고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는 뻔했지만 종수 씨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모르는 일인 것처럼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종수 씨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작은 배려를 시작했어요. 종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종수 씨 빨래가 있으면 몰래 같이 세탁해서 개어놓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종수 씨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싫어하시는 건 아닌지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마다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빈 그릇을 깔끔하게 씻어 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적응은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수 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 없이 나갔다가 흠뻑 젖어서 집에 왔거든요. 현관에서 옷을 털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종수 씨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죠. 급하게 거실로 가보니까 종수 씨가 바닥에 넘어져 계셨어요. 휠체어는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종수 씨는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어떡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서 부축하려고 했는데 종수 씨는 손을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 휠체어까지 기어가셔서 몸을 끌어올리셨어요. 팔 힘만으로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되었는데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후에 종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건 종수 씨의 손목에 난 상처였어요.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피가 조금 나고 있었거든요. 손 다치셨어요. 소독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수 씨는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약상자를 가져와서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드렸어요. 종수 씨는 처음에는 사양하시다가 결국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소독약을 바를 때 종수 씨의 손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굳은 살이 많이 박여 있었죠. 휠체어를 오래 타면서 생긴 것 같았어요. 자주 넘어지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끔이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수 씨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종수 씨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제가 집안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더 자주 하고 요리도 2사람 분량으로 만들었어요. 종수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점점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특히 바닥 청소를 할 때는 물기가 남지 않게 조심했어요. 종수 씨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면 위험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수 씨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희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길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몇 마디씩은 주고받게 되었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맑아요. 이런 식의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종수 씨가 거실에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싫어하는 음식 있으세요? 딱히 없어요. 뭐든 잘 먹어요. 매운 거는 어떠세요? 좋아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종수 씨에 대해 알게 되는 첫 번째 정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김치찌개를 끓여서 같이 먹었어요. 종수 씨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그렇게 2달째가 되어갈 무렵, 저는 종수 씨에 대한 제 감정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동정이나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종수 씨는 불편한 몸으로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셨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 때는 모르는 척하면서 도움을 주셨고요. 하지만 아직도 종수 씨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신 건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풀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거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조금씩 평온한 일상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는데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보험이나 대출 전화가 많아서 받기 싫었는데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선이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서 빨래가 떨어질 뻔했어요. 김진우였거든요. 제가 25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사귀었던 사람이요. 진우야? 맞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진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미용실 사장님한테 들었어. 내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진우와 저는 거의 3년을 사귀었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헤어졌죠. 진우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였어요. 그래, 결혼했어.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종수 씨와의 생활이 행복한 건지 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만날 수 있을까? 1시간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망설여졌어요. 만나서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종수 씨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왜 갑자기? 나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 이번에 회사를 옮겼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진우는 계속 설득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하자고. 예전 얘기나 좀 하자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1시간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요. 종수 씨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죠.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카페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우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떨렸거든요. 3년 만에 보는 거니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잘라놓았더라고요. 선이야. 진우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는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많이 예뻐졌네. 결혼하니까 좋아? 진우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너도 달라졌다. 더 어른스러워 보여. 부산에서 고생 좀 했거든. 그래도 이제 다시 서울이니까 좋아. 진우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부산에서의 생활 이야기, 새로 옮긴 회사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 결혼 생활이? 진우가 다시 그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저는 종수 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었고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착하다는 게 전부야? 사랑하는 거야? 진우의 질문이 점점 직설적이 되었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진우야, 왜 이런 걸 물어봐?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진우가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 결혼했다고 했잖아.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부산에 있으면서 계속 내 생각만 했거든.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온 것도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마.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진우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이야,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내 표정을 보면 알겠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럼 정말 행복한 거야? 내 눈을 보고 말해봐. 진우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진우야, 이제 그만해. 선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번에 좋은 회사로 옮겼어. 우리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어. 진우의 제안에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전에 진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웃으며 데이트하던 날들,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날들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럼 시간을 좀 줘. 생각해보라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진우는 명함을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여기 내 번호야. 언제든지 연락해. 정말로.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집에 가야 해. 생각해봐. 선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진우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종수 씨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진우는 다르잖아요.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절 사랑한다고 하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종수 씨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고개를 들어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종수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까 진우를 만났다는 게 더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종수 씨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진우와 종수 씨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진우는 예전부터 사랑했던 사람이고 종수 씨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종수 씨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자꾸 진우 생각이 났어요. 진우가 건넨 명함이 가방 안에 있다는 사실도 신경 쓰였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에 진우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종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틀 후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생각해봤어?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우가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계속 왔어요. 선이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알아. 나와 함께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진우의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정말로 종수 씨와의 생활이 행복한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종수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요? 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종수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종수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조차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진우를 다시 한번 만나서 정확히 정리를 하자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날 진우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자. 마지막으로 진우는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내일 3시에 같은 카페에서 만나자.
그 만남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오후였어요. 진우와의 마지막 만남을 앞두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종수 씨가 문을 열어보니까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작고 파마를 한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신 분이었죠.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계셨고요. 종수야, 이모가 왔다. 그분이 종수 씨 고모인 윤미라 씨였어요. 종수 씨는 표정이 조금 굳어지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 휠체어 타고 있네. 많이 안 좋아졌구나. 미라 씨는 종수 씨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들어와서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집이 많이 낡았네. 아버지가 손 좀 봐야겠어.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이라고 해요. 미라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뭔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 새 며느리구나. 졌네. 미라 씨는 소파에 앉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내어드린 차를 받으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몇 살이야? 28이에요. 어디서 살았어?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대답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했다는 것,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아, 그래서 결혼을 한 거구나. 미라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미라 씨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모, 그런 말씀은. 종수 씨가 말을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미라 씨가 손을 들어서 제지하셨어요. 종수야, 내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가 있어. 이모가 대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봐. 종수랑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정말? 미라 씨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젊은 여자가 다리 못 쓰는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을 해. 그것도 돈도 별로 없는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모. 종수 씨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하지만 미라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종수야, 현실을 봐. 이 여자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온 게 뻔하잖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그럼 뭐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미라 씨가 일어나서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 4억 때문에 결혼한 거 맞지? 철호 오빠한테서 다 들었어.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철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미라 씨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미라 씨가 승리한 사람처럼 웃으셨어요. 종수야, 이제 알겠지?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이모, 그만하세요. 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종수야, 이모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여자랑 살면 나중에 더 큰일 나. 무슨 큰일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억지로 짜냈어요. 재산 노리고 온 게 뻔하잖아. 나중에 이 집까지 다 빼앗길 거야. 미라 씨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럼 증명해봐. 돈 안 받고 나가봐. 이모. 종수 씨가 휠체어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선희 씨는 저희 집 며느리예요. 이모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종수야, 너는 너무 순진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공짜가 아니에요. 선희 씨는 저를 돌봐주고 계셔요. 진짜로요. 종수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돌봐준다고. 어떻게? 집안일도 하시고 제가 아플 때 간병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수 씨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종수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게 사랑이야? 그냥 동정이지. 미라 씨가 비웃으셨어요. 동정이 아니에요. 종수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선희 씨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종수 씨의 고백 같은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어휴, 정말 답답하네. 종수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미라 씨가 일어나시면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너 선이라고 했지? 미라 씨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종수한테서 돈 빼먹거나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이모, 나가세요. 종수 씨가 문을 가리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제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 집에 올 필요 없어요. 종수 씨가 처음으로 미라 씨에게 강하게 나오셨어요. 미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종수야, 너 지금 이모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요. 종수 씨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좋아.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미라 씨가 화를 내시면서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문을 쾅 닫고 가시더라고요. 미라 씨가 가신 후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억울하기도 했지만 종수 씨가 절 위해서 미라 씨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고마웠거든요. 괜찮아요. 종수 씨가 휠체어를 타고 제 옆으로 오셨어요. 죄송해요. 이모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런 말씀 들으시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네. 종수 씨의 대답이 확실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선희 씨가 있으니까 집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수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종수 씨를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진우와의 만남을 취소하기로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일 만나는 거 취소할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우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 결심은 확실했거든요. 종수 씨가 절 지켜주셨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종수 씨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정말 우연히 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종수 씨는 일찍 주무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돌리는 소리 같았는데 종수 씨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이상해서 살짝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서로 어르신이 낯선 남자와 함께 지하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정리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지하실에 오래된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지하실 입구 근처로 가봤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이 집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시세로는 한 4억 정도 될 거야. 땅값도 올랐고. 서로 어르신의 대답이었어요. 그럼 빚 정리하고도 좀 남겠네요. 그래야지. 이 집 팔아서 내 빚부터 정리하고 종수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주면 되지 뭐. 서로 어르신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종수 씨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들한테는 말 안 하시고요? 뭘 말해. 어차피 4명이야. 종수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서로 어르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여자? 돈 때문에 온 건데 집 없어지면 알아서 나가겠지.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나 봤어요. 서류는 언제 준비해 드릴까요? 다음 주까지. 빨리 처리해야 해. 종수가 눈치채기 전에.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돌아가서 물을 마시는 척했어요. 서로 어르신과 낯선 남자가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종수 씨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빨리 내려졌어요. 종수 씨가 알아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종수 씨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누구랑 지하실에 계셨어요. 그래요? 뭔가 정리하셨나 보네요. 종수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좀 들었는데 집을 파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종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을 판다고요? 네. 그 남자분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 같았어요. 종수 씨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휠체어를 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1시간 후에 나오셨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종수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녁에 철호 어르신이 오셨을 때 종수 씨가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집 파실 생각이세요? 철호 어르신은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 지하실에서 하신 대화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집 팔아서 아버지 빚 갚으시고 저는 원룸에 보내신다고 하셨죠. 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건 철호 어르신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살아야 할 곳이고요. 종수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 빚이 너무 많아. 그건 아버지 빚이잖아요. 제가 왜 집까지 잃어야 하는데요? 종수 씨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너는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들잖아. 작은 곳에서 사는 게 나을 거야. 철호 어르신의 말에 종수 씨가 깊게 숨을 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혼자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할 일이 뭔지. 종수 씨가 서류 봉투를 꽉 쥐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에요. 제 대답은 확실했어요. 종수 씨 편에 서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종수 씨와 저는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찾아보겠어요. 종수 씨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수 씨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이 집은 종수 씨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종수 씨와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집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했거든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집 명의는 철호 어르신이었지만 종수 씨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철호 어르신이 마음대로 집을 팔려면 종수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안심이네요. 종수 씨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종수 씨가 집을 잃을 뻔한 상황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3일 후에 집에 등기 우편이 한 통 왔거든요. 제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무슨 우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고소장이었어요. 저를 위장결혼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예요? 종수 씨가 제 얼굴을 보시고는 급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종수 씨가 고소장을 읽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까지 하시는군요. 고소장에는 제가 돈을 받고 가짜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로 어머니의 병원비 지불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맞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종수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정말 돈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종수 씨의 말씀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정말 떨렸어요.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었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몰랐거든요. 혼자 가실 거예요? 종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저도 같이 갈게요. 하지만 휠체어로 가시기 불편하실 텐데. 상관없어요. 선희 씨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종수 씨의 말씀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 일 때문에 종수 씨까지 고생하시게 되어서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출석 통지서를 보여주니까 조사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조사관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인상이 꽤 엄했죠.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김선희 씨죠? 네, 맞습니다. 위장결혼 혐의로 고소당하셨네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박종수 씨와 언제 결혼하셨나요? 올해 3월이에요. 결혼 동기가 뭐였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결국 사실대로 말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돈을 받고 결혼한 게 맞네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조사관이 계속 몰아붙였어요.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증거가 있나요? 진짜 부부라는? 그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종수 씨가 들어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실례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박종수입니다. 선희 씨 남편이고요. 종수 씨가 조사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 당사자시군요. 마침 잘 됐네요.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종수 씨에게도 질문을 시작했어요. 부인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소개로 만났습니다. 결혼 목적이 뭐였나요? 종수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동반자가 필요해서였어요. 동반자요? 네. 제가 몸이 불편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럼 돌봄을 위해 결혼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종수 씨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진짜 부부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종수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매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서로 돌보면서 지내고 있죠. 그건 동거일 수도 있잖아요. 동거가 아니에요. 종수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는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선희 씨에게 그런 사람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선희 씨가 있어서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일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종수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저와 함께 있어주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조사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번 숨을 깊이 쉬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조사관이 뭔가 적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종수 씨와 함께 살면서 이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시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도 가족들이 저를 모욕했을 때 종수 씨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럼 지금도 돈 때문에 함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은 종수 씨를 진심으로 생각해요. 조사관이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위장 결혼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종수 씨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처벌받을 정도의 위장 결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올 때 종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진짜 한편이잖아요. 종수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종수 씨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요. 처음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지금은 진심으로 이분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서로 어르신과 미라 씨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드디어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종수 씨와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종수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는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박종수 씨 집 맞나요? 그 여자가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영미라고 해요. 종수 씨와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영미 씨라는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거실로 안내해드렸어요. 종수 씨도 영미 씨를 보시더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종수 씨가 인사를 하셨어요. 아는 사이였나 봤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미 씨는 소파에 앉으면서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는 까만 눈을 크게 뜨고 종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영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종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이 아이 말이에요. 영미 씨가 아이를 안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종수 씨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종수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년 전에 저희가 잠깐 사귀었을 때 생긴 아이예요. 영미 씨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미 씨,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종수 씨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종수 씨가 기억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영미 씨는 고집스럽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영미 씨가 건넨 서류를 종수 씨가 받아보셨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봤는데 정말 친자 관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이상해요. 종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건강검진 받을 때요. 영미 씨의 말에 종수 씨가 더 당황해 하셨어요. 건강검진 때 DNA 검사는 안 했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철호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마치 때를 맞춘 것 같았어요. 영미 씨 왔구나. 철호 어르신이 영미 씨를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종수 씨가 철고 어르신에게 물어보셨어요. 종수야, 이제 알 때가 됐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 철호 어르신의 말이 단호했어요. 무슨 책임이요? 이 아이 말이야. 네, 아이잖아. 아버지, 이상해요. 저는 영미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종수 씨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증거도 있는데 뭘 더 봐라? 철호 어르신이 유전자 검사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마치 짜고 친 것 같았어요. 혹시 검사를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다시 받아? 철호 어르신이 날카롭게 쳐다보셨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거야? 그때 종수 씨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의심스러워요. 다시 받아보겠어요. 종수야, 괜한 의심하지 마. 아버지, 왜 그렇게 말리세요? 종수 씨의 질문에 철호 어르신이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저는 영미 씨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 철호 어르신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영미 씨, 정말 확신하세요? 이 아이가 종수 씨 아이라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그래요. 영미 씨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건 영미 씨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꾸 철호 어르신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종수 씨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가져오신 것 같았어요. 10분 후에 나오셨는데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보세요. 종수 씨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똑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이게 진짜 검사 결과예요. 종수 씨의 서류에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건 뭐야? 철고 어르신이 당황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받은 검사 결과예요. 영미 씨가 가져온 건 가짜고요. 종수 씨의 말에 영미 씨가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종수 씨, 저는 정말. 영미 씨, 누가 시켰어요? 종수 씨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영미 씨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호 어르신이 돈을 주셨죠? 제가 추궁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미 씨가 부인했지만 철호 어르신을 자꾸 쳐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종수 씨가 철호 어르신을 똑바로 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나는 종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철호 어르신이 결국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종수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어. 이모 말이 맞아.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종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선희 씨는 저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종수야,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조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종수 씨의 선언에 철고 어르신이 말을 이르셨어요. 영미 씨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철호 어르신도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종수 씨만 남았을 때 저는 종수 씨에게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종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희 씨, 저와 정말 함께 살아주실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요? 당연하죠. 저는 종수 씨를 믿어요. 제 대답에 종수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저희를 방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종수 씨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희 씨, 이 집을 떠날까 해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 다 해결됐는데요. 아버지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종수 씨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시골 쪽에 작은 집을 하나 보고 있어요.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고 공기도 좋고요. 종수 씨가 보여주신 사진을 봤는데 정말 작고 수박한 집이었어요. 지금 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왠지 따뜻해 보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종수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종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어요. 새 출발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고요. 이사하는 날 철호 어르신은 오시지 않았어요. 종수 씨가 편지를 남겨놓으셨는데 저는 읽지 않았어요. 그분들 사이의 일이니까요. 새 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집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용했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있었고요. 집 안은 정말 작았어요. 방이 2개, 거실과 부엌이 하나씩 있는 단층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종수 씨가 휠체어로 다니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우리 집 같은 느낌이에요. 종수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우리 집 같았어요. 첫날 밤 저희는 마당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행복해요. 제가 종수 씨에게 말했어요. 저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천천히 살아요. 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요. 종수 씨의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천천히 우리 속도에 맞춰 살고 싶었거든요. 시골 생활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가까운 상점까지도 차로 10분은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좋았어요. 종수 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어요. 컴퓨터로 번역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간혹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제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종수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온 날 저녁 종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종수 씨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 순간 종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기뻐요.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날부터 종수 씨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기셨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셨고, 몸조리도 잘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종수 씨는 아이를 보시면서 계속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종수 씨는 아이를 정말 잘 돌보셨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재워주시고요. 아빠 닮았네요. 제가 말하니까 종수 씨가 웃으셨어요. 엄마 닮은 게 더 좋겠어요. 왜요? 더 예쁘니까요. 종수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아이가 종수 씨한테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 아이가 종수 씨 품에 안기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종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후회한 적 없어요? 저랑 결혼한 거? 한 번도요. 선희 씨는요? 저도 없어요. 종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저도 그래요. 종수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이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같이 일어나서 아이한테 갔어요. 아이는 금세 다시 잠들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 씨와 저, 그리고 우리 아이. 이 작은 가족이 제게는 세상의 전부예요. 돈도 많지 않고 큰 집에 살지도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해요. 오늘도 저는 종수 씨를 선택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요. 그리고 종수 씨도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랑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와요. 선희와 종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인연이 큰 행복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